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오차시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환경 문화에서 끊겼죠. 예, 문화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놀이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놀이는 아동이 속해 있는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며 유지시키는 사회화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문화에서 발견되는 고유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아동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하여 놀이의 사회화 기능을 입증하였습니다. 2016년 한지의 김태경과 조희숙 연구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전기가 없고 또 실내 교구도 없는 농촌 마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바깥놀이로 보내는 아동들의 놀이 경험을 연구하였습니다. 관찰 결과에 따르면 말라위 유아들은 바깥놀이를 하면서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을 느꼈으며 주변의 자연물로 다양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바깥놀이 공간은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마을 이웃과 자연 그 자체의 어울림의 장을 의미했어요. 또한 아프리카 문화에서 아동들은 일과 놀이가 혼합되어 있으며 일종의 도제처럼 성인 대장장이의 이렇게 작업하는 장면을 관찰하고 또 바위를 내리치는 놀이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아의 일상생활을 비교 분석한 2014년 김희정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한국 유아는 동화책 읽기였으며 일본 유아는 소꿉놀이였어요. 유아가 함께 노는 놀이 상대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 유아들이 놀이 상대가 없이 혼자 놀이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일본 유아는 형제, 자매와 함께 놀이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가정에서 놀이를 못하는 이유로는 한국 유아는 놀이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일본 유아는 함께 놀아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실외 놀이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 유아에 비해 일본 유아의 실외 놀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문화에 따라 성인들이 놀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과 태도가 매우 다르며 이러한 신념과 태도에 따라 특정 문화권 내에서 아동의 놀이가 억제 또는 격리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아동들의 놀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상놀이와 학업과 관련된 놀잇감을 제공하는 학업적 놀이는 두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나 한국 아동들의 경우 학업놀이에 참여하는 빈도가 더 높았고 또 이는 학업 위주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한국 문화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상층 가정에서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의 놀이를 관찰한 연구를 보면 미국 어머니들은 놀이의 발달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놀이를 격려하고 개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은 자녀와 상상놀이에 직접 참여하여 놀이를 직접 지도하고 언어적으로 자극을 주며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가정의 다양한 놀잇감을 구비하여 자녀의 놀이를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아기에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상상놀이를 하지 않는 특정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집트 시골 지역에서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 연구를 보면 이 문화에서 유아의 놀이는 성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억제되고 있었어요. 성인들은 유아들에게 수동적이고 조용히 성인이 하는 것을 관찰하는 행동이 권장되는 방식으로 유아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유아들의 상상놀이가 결핍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파버와 화위스 1993년 연구는 미국과 멕시코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는 연구를 보면
미국 어머니들은 놀이의 교육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자녀의 놀이 상대로다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였어요. 이에 비해 멕시코 어머니들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자녀와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았어요. 이러한 멕시코 문화에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손위 형제들이 동생들을 돌보는 양육자 역할과 적극적인 놀이 상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문화의 가치관은 부모와 자녀 놀이의 상호작용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어머니와 영아들의 놀이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보면 일본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인형과 뽀뽀하기, 또 음식 먹이기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데, 이는 놀이를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일본 문화의 타인 지향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어머니들은 놀잇감 버스를 밀어보게 하는 행동과 같이 놀잇감의 기능을 자녀에게 탐색하게 하고 놀잇감 자체의 특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영아 스스로 주변 세계를 탐색하게 하는 독립성을 격려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화의 가치관과 특성은 또래들과의 놀이 행동과 상호작용에도 반영됩니다. 폴리네시안 유아들의 또래놀이를 관찰한 결과를 보면 이 문화에서 성인들은 자녀의 양육 역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유아들은 또래들과 활발한 놀이에 참여하였어요. 유아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또 자연 속에서 잎사귀를 줍는다든가 또 돌 분류하기, 상상놀이, 싸우기, 화해하기, 뛰거나 달리는 신체놀이와 규칙이 있는 게임과 같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였습니다. 파버와 신 1997년 연구는 동일한 놀잇감을 제공하고 한국계 미국 유아와 백인계 미국 유아의 상상놀이에서의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한국계 유아들은 상호 의존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반면에 백인계 유아들은 자기주장적이고 독립적인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집단주의적인 한국 문화와 개인주의적인 서구 문화의 가치관이 유아들의 놀이 상호작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만 유치원에서도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 연구를 보면 문화의 독특한 의미가 놀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놀이 친구에게 두 손을 사용해서 공손하게 물건을 받는 방법을 지시하는 등 동양 문화에서 강조되는 애절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이 행동에 미치는 유아의 성격적인 특성인 놀이성에서도 문화적인 차이를 보고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요. 미국과 일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머 감각, 또 즐거움 표현 및 신체 사회 인지 자발성 같은 특성을 반영하는 놀이성 정도를 교사들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두 집단을 본 결과 일본 유아들에 비해서 미국 유아들의 놀이성 정도가 좀 더 높게 평가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놀이에 대한 문화의 영향은 사회 계층에 따른 놀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상류 계층의 유아들에 비해 하위 계층의 유아들은 상상놀이에 참여하는 빈도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스밀란스키 문화실조와의 사회놀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스밀란스키는 이스라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럽계 중류계층과 아프리카계 하위계층의 사회극적 놀이를 비교해 본 결과 하위계층의 유아들에게는 모방적인 역할놀이나 사물의 가상적인 전환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사회적 놀이 요소가 부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스밀란스키는 이들을 위하여 사회극 놀이를 훈련시키고 또 이러한 놀이 경험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성인에 의한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어요.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유아들의 대상으로 자유선택 놀이 시간에 놀이 행동을 관찰한 2000년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놀이 유형 중 집단 기능 놀이와 방관자적 행동 및 비놀이 행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또 반면에 집단과 개인은 낮은 비율로 나타나 사회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놀이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죠. 왜? 국내에서 저소득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행동을 관찰하였으니까요. 한국과 미국 어린이집의 흥미 영역과 유아의 놀이 유형 및 또 놀이 집중 시간을 관찰한 2009년 연구를 보면, 한국 유아는 구석놀이에 치중하는 반면에 미국 유아는 기능적인 놀이, 또 역할놀이, 교육적 놀이를 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이 유형의 차이는 한국과 미국 어린이집 시설 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이는 현재와 과거의 모든 인간 문화에서 관찰됩니다. 놀이는 유아가 속해 있는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고 전달하며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문화적 맥락에서 유아 놀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놀이의 양과 형태는 사회나 문화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비교 문화적으로 나타났고, 또 각 사회 문화 내에서도 모두 관찰되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유아들이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게임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또 다른 사회에서는 어떤 경쟁적 게임의 종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속에 독특한 놀이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에스키모 여아의 특정 문화에서의 놀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남서부 알래스카 마을에 살고 있는 6에서 12세 여아들의 진흙의 이야기 새기기라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새기기는 여아들이 놀이 가운데 또래들로부터 친척관계, 또 성역할과 지역사회 규범, 또 문화 내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놀이를 통해 여아들이 자신의 문화와 관련된 기술, 습관,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폴리네시아 유아들은 손을 길게 맞잡고 이렇게 하는 쫓기 게임 같은 거 놀이를 하며, 또 중국 유아들은 명절에 불꽃놀이나 연 날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인이 놀이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태도도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다고 설명하였었죠. 제가 유아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미국과 멕시코 어머니들의 태도의 차이를 통해 설명해 보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패턴을 또 비교한 연구를 설명해 보자면 문화적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전형적으로 미국 어머니들은 걸음마 시기에 유아들에게 독립심을 강조하고, 또 신체 언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의를 환경으로 돌려 환경을 탐색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일본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자신 가까이로 다가오게 함으로써 의존성을 조장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국가 간의 교류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각 문화마다 고유 특성이 사라져 놀이 유형이 동질화되는 경향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이와 문화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문화적으로 다양한 놀이 이 놀이 형태들은 놀이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 문화의 놀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시간에 특수화 놀이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시간에는 이 특수화를 위한 놀이를 한번 특수화에 대한 놀이 환경이라든가 놀이의 가치, 또 특수화 놀이가 어떤 게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놀이는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유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수아들은 유아교육기관이나 뭐 학교, 심지어 집에서조차 적절한 놀이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게 불행한 일이지요. 특수아들에게 있어 놀이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을 잘 살펴보고 특수아의 놀이를 좀 많이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놀이는 특수아의 운동인지, 뭐, 또 언어, 또 사회적 영역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발달,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활동은 신체 활동을 통해 특수아의 대속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며 게임, 뭐 집단 게임이나 의사소통 활동과 뭐 표현 활동을 함으로써 언어가 발달될 수 있고 또래와 협동하는 집단 놀이를 통해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육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특수아가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학습하면 놀이는 즐거움을 주고 또 그 기능을 연습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된 기능이 놀이로서 제시되면 그것을 연습하고 숙달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억제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놀이 기능을 획득함에 따라 자기 자극하기라든가 또 행동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내적 요인에 의해 자해 행위라든가 또 전형적인 흔들기 행동, 또 이상한 음성과 같은 행동들이 놀이를 통해 감소되거나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또 유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모든 연령의 정상 유아들에게도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특수화도 예외가 아니며 장난감이나 게임을 통한 놀이의 즐거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가 심한 특수아들은 어떻게 놀고 또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도의 특수아들은 정확한 훈련이나 지식 없이도 많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 놀이는 특수아들이 독립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수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이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 특수아들은 의존성과 무력함을 도움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놀이는 평가나 비판 또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뭐 위험을 수용하고 또 도전이라는 독립성도 조장하게 되는 것이 놀이의 가치입니다. 그럼 특수화를 위한 놀이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S스포트, 그다음에 콜랜드 1989년 연구는 동일한 장애를 가진 특수화라도 통합된 환경과 분리된 환경에서, 즉 뭐 통합된 환경이라면은 정상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활동이고, 분리된 환경이라면은 뭐 다른 특수화 활동, 특수화들끼리 활동하는 것이겠죠. 예, 그들의 놀이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된 3세 아이가 5세 된 아이랑 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놀이를 관찰하였다는 것이죠. 놀이 집단의 유아의 수나 성인의 역할이 두 집단 간 동일하게 통제하였죠. 이 통합된 환경에서 3세아와 5세아는 사회적으로 더 정교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병행놀이는 청각장애아의 교실 등 이렇게 분리된 교실이죠. 청각장애 아들만 모여놓은 거니까 분리시켜놨죠. 거기만. 분리된 환경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또 반면에 연합놀이, 연합은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 연합해서 노는 놀이죠. 통합된 환경, 즉 청각장애와 그다음에 청각장애가 아닌 아이들, 일반 아이들을 같이 놀이하는 환경이 통합된 환경이겠죠. 통합된 환경의 어린이집에서 더 병행놀이가 더 전형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특수화와 정상화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정상화와 특수화의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1980년대 후부터 통합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1989년에서 1990년에 등록된 특수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74%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인은 이렇게 특수와 또 특수 정신지체아의 놀이를 지도할 때 더 구조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구조화된 환경에서 계획하여 지도하는 것은 강요적인 것이 되어 놀이의 자발성이 감소되고 놀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돔 1993년 등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 주도적 활동이 정상화를 위한 유아 교실에서보다 특수화를 위한 특수 교실에서 더 자주 일어나며, 교사 주도 활동이 특수화 교실에서 더 자주 일어나며, 그런 놀이 형태는 정상화의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의 3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스렌스키 1993년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유아의 어머니들보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의 놀이에 더 강요적이며, 또 이러한 어머니의 강요성이 놀이 활동을 단축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하였어요. 또 1994년 파이어도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정상 유아가 특수화와 상호작용할 때 발달 지체 유아에게 더 지시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정상 유아와 특수아와의 상호작용을 비교해 볼 때 특수아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였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놀이보다 인지적 놀이를 더 많이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특수아들의 능력을 최적으로 발휘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실이나 운동장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유아에게 부적합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이지요. 정상 유아가 놀이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는 특수아에게 제한적이고 금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 환경에 관해서도 성인들은 특수아는 놀이할 수 없으므로 놀이 계획을 소홀히 하고 또 놀이를 격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특수아의 놀이가 격리된 환경보다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하고 정교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특수아들끼리 놀이하도록 하고 있어요. 통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수아에게서 관찰된 가장 정교한 놀이는 놀이 친구가 정상아이면서 생활 연령이 더 어리고 정신 연령이 동일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 1994년의 연구는 통합 프로그램에서 유아의 놀이를 검토해 본 결과 특수아는 대체로 정상아 친구와 고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고 하였어요. 예를 들어 정상 유아와 비교해 볼 때 특수아는 주도력과 또 친사회적인 행동이 부족하며 파트 내 분류에서도 높은 수준의 복합적 사회적 놀이 빈도가 적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특수아에게는 놀이하기 위한 적절한 물리적 환경이 부족하고요. 또 특수아의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성인 감독자, 즉 교사이죠. 또 적당한 놀이 친구가 없는 것과 같은 모든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놀이 결함의 결과를 촉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수아는 탐색, 상호작용을 위한 능력의 왜곡과 정상적인 유아의 경험의 상실 및 적절한 환경 구성의 부족 등으로 정상 유아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특수아들의 놀이를 한번 보면은요, 특수아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는 신체장애를 가진 유아, 정서장애, 정신지체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유아로 구분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체장애아 중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유아들은 자신의 이렇게 앞에 물건이나 놀잇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사용하는 데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손에 물건을 가지게 되면 감각을 통해 탐구하고 또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명이나 심각한 시각장애는 다른 또래나 성인의 놀이 모델링을 보고 모방할 수 없어서 고립된 혼자 놀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놀이를 통해 획득되고 연습하는 인지, 사회, 정서, 언어적 기술들은 시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각장애 유아와 정상적인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질적인 특성보다는 양적인 특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각장애 유아는 주위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간과 시간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우며 실제와 상상을 분리시키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럼 시각장애 유아들의 놀이를 격려하는 방법에 대해 플로스트와 또 클라인 1979년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는 자의 선택 놀이 시간 전에 놀이 재료, 또 준비물, 활동 놀이 친구에 대한 모든 선택을 시각장애 유아와 의논해서 놀이 시간의 이용을 계획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사는 감각이 풍부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놀잇감이나 사물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각장애 유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적인 단서를 포함한 놀이 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재로는 촉감이 다양한 교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내와 실외 환경에서도 다양한 촉감의 바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외 놀이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또 예를 들어 그네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유아가 알아낼 수 있는 소리로 안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 감독하는 교사는 시각장애 유아와 함께 놀이 재료의 사용을 연습해야 하며 놀이 재료의 사용법을 연습할 때 행동 표상, 즉 운동적으로 활동을 부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넷째, 교사는 놀이에서 시각장애 유아를 격리하기 위해 적절한 강화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네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놀이 시간이 끝나면 시각장애 아에게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하여 놀이 경험을 반영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살펴볼 신체장애아 중에서 청각장애를 한번 살펴보면 청각장애 유아들이 특별한 놀이 결손이 있다고 보고되지는 않아요. 다만 통합된 환경과 분리된 환경, 즉 청각장애 유아들만 구성된 환경이 분리된 환경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놀이는 다르다고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정상 유아와 함께 교육받는 통합된 환경에서 청각장애 유아는 더 성숙하고 또 정교한 놀이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청각장애 유아들의 놀이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시와 규칙이 있는 그림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음을 제한하며 또 규칙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신체장애아에 이어서 정서장애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장애는 발달에 있어서 왜곡된 현상, 또 즉 기본적인 심리적 기능의 타이밍이라든가 속도, 순서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폐증이라든가 주의력 결핍증, 또 유아의 놀이에 관한 연구 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폐증을 보면 10,000명의 유아 중 4명의 유아에게 해당되는 정서장애인 자폐증은 언어적, 비언어적 유형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손상이 보입니다. 손상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폐아 대부분이 평균이나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진단됩니다. 그러나 지능에 관계없이 모든 자폐아의 공통된 일반적인 특성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어렵고 정상적인 사회 환경 안에서 이해하고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폐아는 자아와 외부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폐아는 의사소통상 문제가 있고 또 반복적인 행동을 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놀잇감을 사용합니다. 또한 놀이와 반대되는 행동, 즉 머리 흔들기, 또 얼굴 가까이에서 물건을 막 치기, 또 몸 막 흔들기 등은 사물을 이용한 놀이나 사회적 놀이를 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적 또래 유아들에 비해 사회적, 인지적 놀이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주의력 결핍증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의 증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학교 공부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을 잘못하고 조심성 없이 실수를 자주 하게 되죠. 또 놀이를 하거나 공부할 때 주의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유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어떤 과제를 하거나 이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되죠. 또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요. 앉아서 손과 발을 만지작거리고요. 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에 자리에서 막 일어나 돌아다니고요. 또 과도하게 달리거나 막 기어오르거나 또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말을 불쑥불쑥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거나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특징은 일반 유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서 특히 많은 남아들이 ADHD로 오인되기도 하지요. ADHD 유아는 놀이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주의 집중력이 짧고 또 충동적이기 때문에 놀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고 타인과 어울려 놀이하는 사회적 놀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외에서 직접적인 교수가 없는 자연적인 놀이는 ADHD 유아들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ADHD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최근 유아교육기관의 실외 놀이 결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의 실외 놀이 환경이 시골과 같은 푸른 나무와 풀이 있고 또 동물을 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일 때 유아의 ADHD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정신지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지체는 생물학적 문제나 임신 중 산모가 섭취한 약물, 또 술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정신지체 유아들은 정상적인 유아와 상징놀이나 사물을 이용한 놀이에서 수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하지만 놀이에 대한 접근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즉 정신지체 유아는 단순히 지체되었을 뿐 지적인 면에서 동등하다면 정상 유아들처럼 놀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지연됐다, 지체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스트레스 받는 유아를 살펴보면요. 유아들의 놀이는 스트레스가 없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놀이의 질은 유아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유아는 자유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며 또 유아들이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처럼 주위 환경이 안전하고 익숙할 때 더 자유롭게 놀이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 인지적 갈등이겠죠. 성취를 위한 도전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도전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스트레스 없는 삶은 변화도 도전도 없는 삶과 같을 뿐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고 길게 지속될 때이죠. 스트레스는 한 개인이 자신의 적응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야기된 정신적인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말하게 되죠. 1986년 연구 챈들러는 스트레스가 두 가지 조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긴장 상태라고 보았어요. 하나는 개인의 채워지지 않는 내적 욕구로 인해서, 다른 하나는
환경적 요구나 위협으로부터 스트레스 상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 유아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원인은 유아의 기질이나 유아가 성장하면서 내적인 심리적 구조와 이에 따른 정서 상태라든가 불안, 또 창피함, 죄책감, 자존심, 경쟁심 등의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았고요. 또한 뇌손상을 받아서 태어난 경우 또는 만성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을 경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양육의 문제와 발달상의 이상 등 유아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어머니와의 격리 불안 등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격리 불안은 어머니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적절치 못하는 격리 불안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죠. 그럼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및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회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계획되지 않은 외부로부터의 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같은 것이겠죠. 발달 단계별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을 살펴보면 영아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는 원치 않은 아이, 부모가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원치 않은 아이, 양육의 거절과 회피, 나 안 키우고 싶을 때, 또 양육 방법의 변화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는 양육 방법이겠죠. 혼돈, 또 유아의 기질과 유아 학대와 방임을 들 수 있어요. 너무 유아가 까다로운 아이인지 너무 느린 아이인지 이런 아이와 학대, 방임을 들 수 있어요. 영아기를 지나 거름마기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또 직장인 여성의 증가, 그 다음에 훈육의 기본 방향의 문제들을 들 수 있는데요. 부모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든가 여기 맡겨지고 저기 맡겨지고 하는 그 훈육의 기본 방향의 문제, 유치원 시기 유아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인간교육 경시 등의 가치관 형성의 혼돈이라든가 너는 소중해, 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동생의 출생으로 인해서 소외가 됐다든가, 또 부모의 불화나 이혼 같은 거, 또 부모와의 장기 이별이라든가, 또 가난이라든가, 부모의 실직,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납치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천재지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당했을 때의 증상 같은 그런 것들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교사 혹은 다른 성인에게서 정신적, 신체적, 성적 혹은 그 외의 다른 학대를 받은 유아와 병원에 입원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유아의 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 학대 피해자를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의 놀이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혹은 이러한 것들의 혼합적인 학대의 결과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 알렉산드리라는 연구원은 유아원에서 5세의 유아 15명의 놀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유아들은 15가지 성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연령이라든가 종교적 배경, 부모의 교육, 형제의 수 등등등 15가지가 관련된 통제와 함께 학대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학대받은 유아는 2년 전부터 학대, 정서적이라든가 신체적이나 성적인 학대에 무시를 당했다든가 그런 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15명 중에 10명은 한 개 이상의 학대의 형태를 경험했는데요. 유치원 교실에서 자유놀이 시간에 두 집단의 각 유아를 6주 동안 전체 60분을 관찰을 했어요. 이 1991년 알렉산드리라는 사람이 이 연구원이 연구를 했는데 특히 유아의 사회적 참여의 질과 인지적 놀이 수준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학대받은 유아는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통제 집단은 어떻다고 했죠? 15가지 성, 뭐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 연령, 종교 배경, 부모의 교육, 형제 수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딱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통제 집단이에요. 이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사회적, 인지적으로 덜 성숙한 방법으로 놀이를 하였다는 걸 발견했어요. 학대받은 유아에게서. 예를 들어 학대받은 유아는 전반적으로 놀이를 더 적게 하고 집단놀이와 병행놀이에 덜 참여하며 또 덜 상상적이고 또 더 판에 박힌 놀이만 한다든가 그 판에 박힌 방법으로만 놀잇감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받은 유아의 한상놀이 주제는 더 모방적이에요. 누굴 맨날 따라만 한다는 것이죠. 덜 창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제 집단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은 집단이죠. 일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제 집단은 괴물이나 뭐 초인적인 영웅과 같은 환상적인 인물의 역할을 흉내를 잘 내지만 이 학대받은 유아의 가정에서 생활 장면을 반복적으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학대받은 유아들이 좀 흉내만 잘 낸다는 거, 창의적인 행동 같은 걸, 환상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흉내를 잘 못 낸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를 받은 유아 피해자들은 연구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연구를 했지만 어떤 심리학자들은 학대받은 종류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를 또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파게트 등 이 한 서너 명의 연구자들은 세 개의 집단, 즉 성적으로 학대받은 유아, 또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유아, 또 학대받지 않는 유아, 주로 학대받지 않은 유아가 통제 집단이 될 수 있어요. 학대받지 않은 유아로 나누어 유아의 자유놀이 행동을 관찰하였어요. 다른 연구와 일관되게 학대받지 않은 유아 집단은 다른 유아 집단보다 놀이를 더 잘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에 덜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보았어요. 아무것도 않은 일은 그냥 대충 잘 넘어간다는 것이죠. 학대받지 않은 유아는 다른 유아에게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고요. 말도 더 잘하고요. 또 협동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성적 학대를 SA로 표현하고요. 성적 학대 피해자와 또 신체 학대, 신체는 PA로 표현할 거예요. 피해자의 차이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SA, 성적 학대죠. SA 요한은 통제 집단보다 더 수동적이지만 또 반사회적이거나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적 학대인 아이들은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반사회적인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SA, 즉 성적 학대 요한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언제나 스스로 조용하게 놀았어요. 반면에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죠. 신체적 학대를 PA로 보았어요. 신체적 학대 PA 집단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아. 수동적이지만 정상아들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신체적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었고요. PA, 신체적 학대 집단을 PA로 표현했죠. 이 집단은 파괴적이고 또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았으며 비사회적이었어요. 생활에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추측하도록 교사에게 자꾸 단서를 제공해요. 쟤 왜 저러지? 쟤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단서를 자꾸 제공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성적으로 학대받은 유아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적 학대를 받아서. 성적 학대받은 유아는 자기 자신에게 지위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성적으로 학대받은 유아의 놀이는 확실히 정상과는 달랐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정상적인 놀이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놀이가 유아의 심리적인 세계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차릴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는 더 조용하고 또 차분하고 또 심리를 잘 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어떤 연구자들은 학대받은 유아와 학대받지 않은 유아가 똑같이 인형을 가지고 성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유아의 놀이를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는 심리적 세계를 반영하며 유아가 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내게 합니다. 놀이가 더. 그렇지만 놀이 장면은 유아의 정서적 상태의 단서를 제공해주며 훈련된 전문가들이 더 많은 질문을 유도하도록 유도하지만 놀이만 가지고는 최종적인 답을 제공할 수는 없어요. 특히 주제가 아동학대와 같은 중요한 것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동학대, 신체학대자일까? 성적학대자일까? 이렇게 단정 딱 지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유아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유아의 스트레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유아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움츠러들기, 다양한 공격적인 행동, 또 계속되는 울음, 불규칙적인 잠의 형태, 또 유아 자신이 받는 냉대를 분노로 퍼붓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은 실제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을 지난 후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 후기에 나타나는 불안한 행동과 또 반사회적 행동은 유아가 5세 이전에 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관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의 입원은 유아의 세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모든 것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먹고 자는 형태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유아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관습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유아의 생활에서 놀이보다 더 정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유아가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유아의 외부 세계에 익숙한 요소를 가능한 많이 병실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익숙한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 소민형 동물, 또 좋아하는 장난감, 다른 친구와 놀이할 기회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의 놀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아동 중심 분위기여야 하고요. 병원의 다른 영역과 달리 유아의 병실은 색깔이 다양한 모빌, 또 그림, 벽 색칠로 장식하고 또 여러 가지 장난감과 놀잇감이 포함돼 온화하고 초청받은 느낌의 장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적절한 놀잇감을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병원의 놀잇감은 유아에게 친숙해야만 하며 집과 병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놀잇감은 발달 수준과 흥미가 다른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아주 다양화해야 합니다. 필름, 테이프, 레코드, 라디오, 레코드, 또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기 기구라든가 미술 준비물, 책, 게임, 악기도 포함될 수 있고요. 만약 실외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활동이 가능하다면 입원한 유아는 그런 활동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아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기 위해 의료 주제를 이용한 극놀이, 병원에 있는 동안 언제나 부족한 유아의 통제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유아의 인형으로 놀이하면서 반대의 역할을 취할 수 있으며 또 무기력한 환자 대신에 힘 있는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 역할, 내가 의사 역할을 해보는 거죠. 이러한 일시적인 힘에 대한 환상은 자기 확신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병원 경험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 유아 의료 직원 또 아니면 부모가 극놀이 경험에 같이 참여할 때 공동체감이라든가 유아만 치료받지 않는다는 견해, 나만 아픈 게 아니네, 나만 여기서 환자가 아니야, 다 같은 사람이네, 다 같은 친구네 라고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놀이에 참여하면 유아는 병원 환경이 더 편안해지고 병원 경험에 대한 행복감이 유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유아는 심장 박동률, 체온, 또 혈압과 같은 생리적 측정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더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경향이 있고요. 또 부모는 단순하게 지지적인 방관자보다는 치료 과정에서 동반자로 나아가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요소는 온화하고 지지적인 성인 감독자의 지도입니다. 병원 놀이는 온화하고 또 수용적이며 또 허용적이며 또 일관성 있는 성인이 지도해야 되는데요. 성인 감독자가 없을 때는 유아는 놀이할 수가 없지요. 심지어 나이가 더 많은 유아라도 병원 친구의 관계가 없을 때, 발전시킬 수 없을 때 그때는 성인 감독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놀이할 수 없을 때, 있을 때까지는 성인 감독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병원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유아의 부정적인 반응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놀이 감독자는 일관성 있는 현상을 취해야 돼요. 그러한 일관성은 교사와 유아 사이의 애착 발달을 촉진시켜 주고요. 또 그럼으로써 부모와 떨어져 있다는 유아의 격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가 많은 간호사보다는 수가 적은 간호사에게 이렇게 간호받고 있다는 이렇게 것이 점점 일반적이고 또 간호사 대 환자의 수를 줄이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적응에 문제를 가진 유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과 또 여성의 역할 변화와 사회 진출, 성 정체감의 변화, 또 가정의 붕괴라든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역할 변화 등의 사회적 스트레스 또는 유아들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 유아에게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유아를 성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적절히 반응해주지 못했을 때 유아에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장기적이고 강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혹은 정서적 쇠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놀이치료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유아들 뿐만 아니라 또 특히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아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